기출 88회 이론서부터 풀이를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설명하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 시 당기순이익이 과대 계상된다. 당기순이익이 커지려면 기말이 커져야 한다 했나요?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재고자산 나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일단 제일 첫 번째 기말 재고액하고 매출 원가하고 이익이 세트로 움직인다. 기말이 커지면 원가는 줄고 이익은 커지고 기말이 작아지면 원가는 커지고 이익은 작아진다. 이게 기본이죠. 무조건 재고자산에서 이게 정답. 그래서 당기순 이익이 과대, 이익이 커지려면 기말이 커져야 하니까 물가가 상승 중일 때 기말이 커져야 하니까 누가 남아야? 나중에 들어온 게 남아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물가 상승 시 당기순이익이 과대 계상되는 방법은 네, 기말이 남아야지 되니까. 그쵸? 그래서 앞에서부터 나가면 되나요? 네, 선입선출법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말재고자산이 현재 시가. 자, 우리가 이거를 시간으로 따지면 얘를 시간으로 따지면 제일 앞에 있는 게 과거죠. 뒤에 있는 게 현재에 가까운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 현재의 시가를 반영을 하게 된다. 자,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요소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설계와 관련돼서 수수료, 매입 관련 운송비,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취득세 모두 다 원가에 포함. 재산세는 세금과 공과. 그래서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은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 그냥 아예 딱 요 글자 그대로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취득 원가에 포함됩니다. 아시겠죠? 네.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이 설계도 제품화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설계, 그러니까 건물을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한다. 그럼 그 설계비까지도 모두 다 내 건물의 취득 원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문제 3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사업 결합 등 외부에서 취득한 영업권만 인정하고 내부에서 창출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맞죠? 자가 창출을 인정하지 않고요. 무형자산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지출은 발생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무형자산을 개별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매입 가격에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 원가로 하게 되고요. 합리적인 방법을 결정할 수 없으면 정액법으로 한다 그랬죠? 네, 정액법.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1번이 정답이네요. 그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이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네, 문제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채의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더 크면 할증 발행되겠고요. 사채 발행 시 비용은 발행가액에서 직접 차감하고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의 부가적 평가 계정이죠. 사채에 플러스 해주는 계정 과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본잉여금은 주감자 세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주식 발행 조각은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 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3번이 정답. 이해가 되셨나요? 할인 발행하게 되면 사채의 장부 금액은 매년 증가하죠? 할인 발행 차금이 점점 상각이 되니까. 맞죠? 네. 문제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장에 설치에 사용하던 기계가 고장나서 처분하려고 한다. 취득원가 200만원, 고장 시점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은 150. 동기계를 바로 처분하는 경우 60만원에 처분 가능하고 10만원의 수리비를 드릴 경우 80만원에 처분할 수 있다. 이때 매몰원가는 얼마? 그런데 매몰원가는 제가 뭐라 그랬죠? 장부가. 빙고. 매몰원가는 그냥 무조건 장부가. 문제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매몰원가. 그럼 취득원가가 200만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150이니까 장부가는 50만원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매몰원가는 무조건 뭐를 의미한다? 장부가를 의미한다. 그래서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다음에 원가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기료, 수도료. 기본요금 나와 있으면 얘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준 변동비라 그러죠. 맞나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입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조업도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비와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비례적으로 발생하는 변동비가 모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준변동비라 했고요. 계단 원가는 준고정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단 원가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준변동비의 특성이고 혼합원가라고도 하고요. 이해되셨죠? 네. 문제 8번.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건물은 뭐를 기준으로 나눠주는 게 맞아요? 면적. 건물은 면적. 종업원 복리후생 부분은 종업원 수. 종업원이 많은 쪽이 복리후생비 많이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종업원의 수. 식당 부분도 종업원 수. 식당 가서 밥 먹는 데니까 종업원 많은 팀이 많이 가지고 가야죠. 그쵸? 네. 전력 부분은 당연히 전력 사용량.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문제 9번.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단기제품 제조원가. 뭐부터 계산을 할까요? 단기제품 제조원가. 그냥 T자 계정 두 개를 그리셔야겠네. 그쵸? 원재료 계정하고 제공품 계정하고. 제공품까지만 가면 되죠? 네. 그래서 기초 원재료는 10만원. 단기 원재료 매입액은 20만원. 그 다음 기말 원재료는 5만원. 그러면 재료비는 25만원이 나오겠네요. 그쵸? 재료비 25만원. 기초 제공품은 20만원. 그 다음에 노무비가 15만원. 그리고 제조간접비가 20만원. 그리고 기말 제공품이 10만원. 맞나요? 네. 그럼 70만원 나오나요? 빙고. 이해가 되셨죠? 3번이 정답. 자, 10번. 우연은 선입선출법에 의해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가공원가 전공정 균등하게 발생합니다.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12,000원인 경우 단기 가공원가 발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위당 원가는 우리가 선입선출법이라고 했어요. 선입선출법은 제가 식을 어떻게 했죠? 말, 성, 배, 초, 말, 기. 이게 선입선출법 공식이죠. 그렇죠? 선입선출법. 이 분수에서 뭐가 나온다? 단가가 나온다. 분수에서 단가가 나오는데 단위당 원가가 얼마래요? 12,000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시겠죠? 네, 12,000원. 단기 가공원가 발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얘를 물어본 거죠. 그렇죠? 단기에 발생한 원가, 가공비의 원가.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는 완성품 한산량 계산해서 곱하면 단기 제조원가가 나오겠죠? 그쵸? 네. 자, 그러면 완성분 수량은 몇 개래요? 3,200개 마이너스 기초 수량은 400개인데 75%인가요? 그럼 300개죠. 맞나요? 네. 플러스 다시 기말은 700개인데 40%니까 280개. 그러면은 20개를 더 빼야 되니까 3,180개인가요? 네. 그럼 곱하기 3,180. 3,180 636 아니다. 여기가 636이 아니고 636 그러면 954만원인가요? 9,540? 아닌가? 내가 그 계산 잘못했나? 아, 얘가 636이 뒤로 가는 거 636 이렇게 가죠? 3,816만원? 네, 3,816만원.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차피 기본 공식은 암기를 해주셔야 문제를 푸니까. 기본 공식은. 그러니까 단위당 원가는 분수에서 나온다. 라고 하는 거하고 단기 총제조 비용을 계산을 하라 그랬으니까 가공비의 총제조 비용은 그럼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눠준 값이니까 12,000이.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으로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11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재화 공급의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과세 사업을 위해 구입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러면 과세죠. 맞나요?
네. 직접 제조한 과세제화를 직원 생일 선물로 제공하는 경우, 뭐 10만 원 이내의 제품을 선물로 제공하는 경우. 네.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과세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할 때 폐업시 잔존제화. 과세죠. 그 다음에 거래처에 선물로 제공하는 거 사업상 증여니까 과세죠. 지금 간주 공급 물어본 문제예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는 자가 공급에 해당하는 거고요. 면세 전용했으니까 자가 공급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폐업시 잔존제화를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사업상 증여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은 12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영세율은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맞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뭐예요? 수출업자가 타인의 계산으로 대행 위탁 수출을 받고 받은 수출 대행 수수료. 수출 대행 수수료는 이 사람은 자기가 수출을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물품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외적인 대가를 받은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당연히 과세지. 이해가 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자, 우리가 수출이다라고 하는 거에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이렇게 된다 했어요. 맞죠? 내국 거래, 물품 자체는 내국 거래를 했을 때 우리는 영세라 하는 거고, 얘가 국외로 반출됐을 때 우리는 수출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여기 있는 건 같은 물건을 얘기하는 거죠. 같은 물건이 지금 밖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송을 하기 위해서 화물차를 한 대를 불렀어요. 화물차에다 싣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화물차 요금은 부가세 붙어야 안 붙어요? 부가세 붙어야죠, 이거는. 왜냐하면 이 수출하는 재화 자체가 아니니까. 그 재화가 영세율인 거지, 그 옆에 부수적으로 따라다니는 것들은, 옆에 사람들은 다 자기가 과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화물차 당연히 여기 있는 거 당연히 다 과세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 다른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게 있다. 그런 용역들은 전부 다 부가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다 과세 서비스입니다. 과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영세다 수출이다 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그 물품 자체에 붙어있는 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품에 붙어있는 세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고요. 13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납부세 계산 시 공제 대상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은 대표자의 개인적 구입과 관련 불공이죠. 택지 불공이죠. 그럼 3번이 정답이네요. 그냥 4번 거래처 접대비니까 불공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 문제는 불공을 구별하라는 얘기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시겠지요? 네. 자, 그 다음에 14번. 그로스업이 나왔네. 그로스업. 이거는 안 외우셔도 되는데, 일단 그로스업이 뭔지만 잠깐만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우리가 이자소득 계산을 하게 되면, 배당소득에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배당소득이라는 얘기는 법인이 영업활동의 결과로 남는 돈이 생기면 그 남는 돈의 일부를 배당으로 떼주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법인이 회사 영업활동에서 이익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럼 이익에서 나라는 먼저 뭐를 떼가요? 법인세를 떼가죠. 그쵸? 이익이라는 게 생기면 이익에서 법인세를 떼갈 거 아니에요, 나라에서. 이해가 되셨나요? 법인세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이 이익에서 이제 배당을 해요. 그러면 개인이 배당을 받으니까 배당에 대한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되죠, 또. 맞나요? 그런데 이 돈에 대해서는 이미 법인세 떼갔잖아요. 그런데 이걸 배당을 하게 되면 여기서 배당 소득세를 다시 또 떼가요. 그러면 같은 돈에 대해서 이중과세가 돼버리는 상황이 생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로스업이라는 게 뭐냐면
이 소득세를 계산을 할 때, 법인세 떼갔니? 이거 다시 원상복구시켜. 법인세를 플러스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게 그로스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법인세를 플러스 해줘요. 그러면 배당 금액이 더 늘어나겠죠. 법인세를 포함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득세를 계산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소득세. 그리고 다시 빼요. 앞에서 법인세 낸 거. 이건 냈으니까, 낸 돈이니까. 그래서 다시 법인세를 마이너스 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법인세를. 이해가 되셨나요? 이걸 우리가 그로스업이라고 해요. 자, 다시 똑같은 금액인데 이게 왜 이런 상황이 생기냐면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죠. 세율이. 맞나요? 그런데 소득세는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 구간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결국은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보다 소득세로 징수하는 게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그래서 법인세 냈던 거 다시 원상 복구 시키고 다시 계산하자. 다시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왔어. 나오면 거기서 너 법인세 낸 거는 있으니까 일단 그 법인세 다시 뺀 나머지만 내. 추가로 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계산해 주시는 방식을 그로스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따로 안 외우셔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고요. 네, 일단 정답은 4번인데요. 정답은 4번이고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감자 분할로 인한 의제 배당,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이 세 가지는 법인세가 납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 돈에 대해서. 이익에 대해서. 그런데 주식발행 초과금은 법인세를 안 내죠. 왜요? 이익이 아니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회사가 이익으로 잡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당기순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발행 초과금은 이익으로 안 잡혀 있어요. 그 얘는 법인세가 납부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니까 그로스업을 하면 안 되죠, 이 금액에 대해서. 법인세를 낸 적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나머지는 이익에 대한 것들은 이익은 일단 무조건 법인세를 낸다라는 가정이죠. 이익이 생기면 법인세 내야 되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15번 소득세법상 다음 자료에 의한 소득만 있는 거주자 김영민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면 2월 결손금은 전개 부동산 임대 사업을 제외한 사업소득에서 2월 된 금액이다. 그럼 아무튼 사업소득 2,500,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 1,500, 근로소득이 1,000. 그럼 이 사람의 총소득은 5천만 원인가요? 5천만 원인데 결손금이 4천만 원이 있으니까 결손금 공제 받아야죠. 네, 손실이 생긴 거. 그럼 빼고 나면 1,000만 원 남겠네요? 네, 종합소득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